네, 오늘은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하나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댓글인지 보면, 가족이 아니라 친구한테 50억을 빌린다고 하면 차용증 연 2% 가능한가요? 이렇게 큰 돈을 입금해주면 세무서 통장 계좌를 막진 않을까요? 입금하는 순간 다달이 이자 납입만 기록하면 되나요? 국가에 따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차용증은 개인 간 쓰는 건데 나중에 제출하라고 하면 통장 내역이랑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림은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아니죠. 제가 은행에서 빌리면 제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빌리건 부모님께 빌리건 이 빌렸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빌린 걸 빙자해서 증여했다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최근에 국세청 보도자료에 7월 28일자네요. 이 보도자료에 보면 어떤 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인지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유형이에요. 어떤 분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하나 보면 직장인이 지방에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주주차입금으로, 그러니까 법인이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났냐 이거죠. 주주가 빌려준 거예요. 그럼 그 주주의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이렇게 조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자금 출처가 궁금하니까. 또 두 가지만 더 보면, 뚜렷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그런 친구가 상가를 산 거예요. 그 취득자금이 궁금하다는 거죠, 세무서는. 그 다음 걸 보면, 아무리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전문직의 소득보다 상당히 큰 아파트를 취득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취득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 할 거잖아요. 뭐 마침 또 그 취득을 하는 즈음에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파셨네요. 더 궁금하겠죠. 그럼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최근에 많이 선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과 관련돼서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났나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뭘까요?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제가 그냥 키워드 검색을 해봤어요.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이나 성별이나 연령, 소득으로 봐서 제가 혼자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겠다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의심되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근거 법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걸 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비슷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상증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주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저 재산을 혼자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취득한 그 사람한테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정이잖아요. 반증을 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겠죠. 반증할 거리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동산을 안 사면 괜찮은 건가요? 아까 그분은 부동산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금 50억이 통장에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이 순간은 괜찮을까요? 방금 동일한 법률 45조의 사항에 이게 있어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죠. 그러니까 내 계좌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취득한 걸로 추정해요. 그래서 1항을 적용한대요. 아까 그거. 똑같은 거라는 거죠. 50억이 내 통장에 있어요. 그럼 내가 50억을 취득한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50억을 번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불분명하니까. 네가 입증해라 이거예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근데 입증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100억이 있어도 200억이 있어도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재산이 왜 이렇게 있는지 내가 번 게 아니라 빌린 거라는 거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억을 빌렸다면 이건 문제될 게 없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죠? 내가 빌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상증세법에 나와 있어요. 뭐 금융기관한테 빌렸으면 계약서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금융기관한테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외자예요. 지금 채무를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외자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금융기관 외에 계약서도 있어야 될 거고 담보설정도 있어야 될 거고 채권자 확인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자 지급 관련된 증빙 이런 뭐 모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실들로 내가 50억을 빌렸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을 빌렸어요. 그럼 저는 이자를 2% 줘야 되나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4.6%를 얘기한 적 있죠. 그 4.6%가 왜 나온 건가요? 내가 부모님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을 때 어떤 기준점을 잡아준 거예요. 상증세법에서. 그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상관없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아니 1%로 빌리던 6%로 빌리던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금액이 아주 크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50억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2%든 1%든 뭐 0.5%든 이자를 설정했어요. 누군가한테 계좌이체를 해줬죠. 이때 계좌이체 증빙만 남기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은행을 생각해보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예금을 했죠? 저한테 이자를 줄 때 어떻게 주죠? 원천징수를 하고 저한테 찍어주잖아요. 통장에. 걔네가 지금 14%를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물론 지방세까지 15.4%가 원천징수돼서 제 통장에 찍히게 되죠. 근데 이 거래는 어떤 거래죠? 가족이 아니라 친구한테, 금융기관이 아닌 거예요. 친구한테 50억을 빌린 거예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27.5%예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거를 내가 이체를 했잖아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국세청에. 내가 지급한 총 이자 금액의 27.5%를. 지방세 포함.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했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이 부분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크니까 이거에 따른 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금액도 꽤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감시하고 있다. 그건 아니죠. 이 50억이라는 큰 돈을 입금해주면 통장 계좌를 막을 것 같지만 제 주위에는 500억을 이체한 분도 있고 심지어 1,500억을 이체한 분도 계세요. 기자가 막힐까요? 개인한테 입금했어요. 금융기관에서 나온 돈도 아니에요. 계좌가 막히나요? 안 막히죠. 왜 안 막히죠? 국세청이 모르거든요. 국세청이 내가 50억 계좌이체한 걸 어떻게 아나요?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국세청은 심지어 조사를 할 때도 이게 조사 사무처리 규정이거든요. 조사를 할 때도 신청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국세청이 하는 금융조사를 그 실무상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라고 하는데 이 현장 확인을 할 때도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이 법률과 법률상 그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그럼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건 잘 안 읽잖아요. 금융 실명법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실명만 강조되는데 사실은 비밀 보장 또한 강조하고 있는 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한테 누군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안 된대요. 물론 예외는 있죠. 어떤 예외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단 어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50억이란 계좌이체 흐름 자체를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혐의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어떤 혐의가 있으면 될까요? 국세청은 그 혐의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계좌이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저한테 이자를 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천징수한다 그랬잖아요. 15.4%를 은행이 갚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어떻게 하죠? 저한테 이자를 딱 지급하는 순간 15.4%를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 10일에. 인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근거로 이자를 얼마나 지급한 건지. 그게 국세청에 들어가면 만약에 국세청에 어떤 특정 개인의 이자로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28만 7천 원인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물론 일일이 손으로 보진 않겠죠. 자세히 보니까 예치 기간 일수가 3일이에요. 이자율은 0.5%예요. 아무리 원천징수된 금액이 28만 7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치 금액이 50억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이건 산수잖아요. 국세청이 몇 퍼센트의 이자율로 며칠간 예치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예치 금액 자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누군가의 계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어떻게 알았죠?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그 이자 발생한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의 자료로 들어왔으니까 아는 거지 그냥 계좌이체가 됐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어떻게 하나요? 그 계좌번호를 알아야지 금융기관에 요청할 텐데 그 계좌번호 자체도 모를걸요? 당연히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계좌를 특정해서 금융기관에 요청하거든요. 국세청도.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 그럼 이자가 내가 부탁해서 금융기관에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0.1%라도 무조건 주잖아요. 그럼 이자 발생이 무서우니까 그냥 50억을 현금으로 받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국세청이 이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금융정보 분석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죠? 고액 현금 거래는 이쪽으로 가죠. 근데 이쪽으로 모인 정보가 항상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50억이면 고액 현금 거래로서 보고될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인데 우리가 1,000만 원을 한 10번씩 뽑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연락 와요. 무슨 일 때문에 1,000만 원을 뽑았는지. 아무 거래가 없다가. 근데 50억은 한 건만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 연락이 갈 것 같아요. 현금 거래를 했다면 50억은. 국세청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 정보 분석 기관이라든지 이자 발생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저 사람이 50억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잠깐이라도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물어봤는데 빌렸대요.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50억이라고 했잖아요. 30억이 넘는 증여세 조사는 일선 세무서가 아니에요. 지방청. 왜 경찰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경찰서가 있는 거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있잖아요. 세무서도 마찬가지로 세무서가 있고 지방국세청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되죠. 30억이 넘으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